아, 제가 이제 여러 이제 강의를 이제 많이 이제 하긴 했었지만, 또 이렇게 제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강의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 대표님 통해서 저희 그 직업 소개하는 그 책도 만들곤 했었잖아요. 이제 그때 저도 제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그 변리사라는 얘기를 또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또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 대부분 또 1인 기업 대표님들이시다 보니까 그 1인 기업 대표님과 저 이제 변리사와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지 좀 더 와닿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좀 다소 좀 이제 뭐 자극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보통 제가 외부에서 또 강의를 할 때는 이제 뭐 사업하는 대표님이 이제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뭐 상표권 또는 저작권, 특허권 이런 식으로 정부 사업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그 다음 잠시만요. 되게 잠시만요. 이게 어,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엄청 버벅거리네요. 아, 오늘 이제 변리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변리사 하면 뭐 특허, 상표 이런 지식재산권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1인 기업 대표님과 지식재산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2013년도에 변리사 합격을 하고, LG전자, 그리고 뭐 존슨앤존스, 보쉬 같은 이제 해외 대기업들, 그런 특허들을 이제 담당을 하다가 이제 이 대기업 관련된 특허들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무를 했었었죠. 그리고 한국발명진흥회로 옮겨가지고 그 등록된 특허, 등록된 상표, 등록된 디자인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사업들을 이제 많이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허를 이제 생산하고 그다음에 활용하는 이제 방법들을 많이 이제 경험을 하다가 좋은 기회에 2020년도에 특허법인 RPM을 설립을 하게 되었고 특허법인 RPM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경화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여러모로 이렇게 뭐 저도 우경화 대표님 통해서 제 홍보도 좀 하고 저도 대표님도 많이 도와드리고 저도 도움 받고 서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저는 요즘은 이제 여러 이제 정부 사업 심사위원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정부 사업 관련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정부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아마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변리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1인 기업과 지식재산권 사이의 어떤 중요한 어떤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리사는 이제 무슨 일을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는데 그 대표님들 다들 변리사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사실 변호사라고 그러면 뭐 소송이라던가 그런 어떤 민사, 형사 소송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실 테고 의사라고 하면 뭐 당연히 치료하는 어떤 그 행위를 떠올리실 겁니다. 근데 변리사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은 좀 많이 좀 인식이 좀 좋아져 가지고 뭐 특허라는 단어 정도는 좀 떠올려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관여된 업무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저희 2011년도에 그 삼성과 저기 애플이 소송 크게 일어났던 거 아시죠? 이 소송에서 저희 거의 실질적인 업무의 90% 이상의 그 변리사들이 다 담당을 합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법 제도 때문에 이제 소송의 변호사도 같이 참여하긴 하지만 그 약간 뭐 얼굴 마담이라고 할까요? 변호사들은 그냥 그 소송을 이제 진행해주는 업무만 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이제 변리사들이 다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하만
삼성의 2017년도에 이제 인수합병한 거 아시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삼성이 그 당시에 전장 사업 확대하기 위해서 그 해외 그 하만 업체를 한 6조, 8조? 제일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수조 단위를 지불을 하고 인수합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M&A의 그 가액이 커지는 이유가 지식재산권 때문이거든요. 특허 같은 것들. 그 특허 가치, 기존 하만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특허 가치가 거의 뭐 수조 원이 됐는데, 그러면 그 해당 특허들의 어떤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가치 평가 업무도 변리사들이 하고, 그게 그 결과 그 M&A 가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래 보시면 노브랜드 버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상표. 네. 근데 이제 그 재작년에 그 신세계 푸드에서 노브랜드 버거를 이제 가맹 사업으로 로열티 방식으로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이 로열티 가맹 사업은 대부분 등록된 상표를 사용권을 주고 그 사용에 대한 실시료를 받아서 그 로열티비를 충족을 합니다. 즉 앞으로 뭐 여기 이제 계신 대표님들께서도 그 사업을 뭐 확장을 하셔가지고 뭐 로열티 주고 그 어떤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실 때 상표 등록은 또 필수가 됩니다. 이제 어떤 이런 로열티 산정하고 뭐 실시권 설정하고 이런 것에도 변리사가 관여를 하고, 오른쪽 부분 보시면 LG화학이 이제 한양대 배터리 특허를 수백억에 샀다고 돼 있죠. 어떤 이 특허의 개수가 사실 수백억 그러면 굉장히 깜짝 놀랄 텐데, 특허 개수가 10개도 안 될 겁니다. 10개도 안 되는 특허권을 수백억 원에 저렇게 사버립니다. 왜냐하면 저 특허를 활용해서 수천억, 수조 원을 벌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어떤 기술 이전과 관련된 부분도 변리사들이 관여를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그 스프링스틴이라는 그 해외 유명한 가수가 있나 봅니다. 전 잘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가지고 있던 음원들을 최근에 어떤 한 그 음반 회사가 6,500억 원에 샀어요. 어마어마하죠. 이 부분은 이제 저작권과 관련된 분야인데 여기에도 이제 변리사들이 관여를 합니다.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끔 뉴스 기사로 접하는 그 수많은 어떤 그 뉴스 기사들 사안들에 이제 변리사들이 굉장히 관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참 그 생각을 못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이제 하나하나 다 관여가 돼 있다는 것을. 즉 이제 가운데 보시면 뭐 소송이라던가 뭐 기술 이전, 뭐 M&A 로열티 산정 뭐 이런 쪽에 다 저희가 관여를 하는데, 사실 이런 그 뭐 소송, 기술 이전, M&A 로열티 산정 이런 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실체화된 어떤 그 재산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무형의 재산권이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무형의 재산을 권리화해 주는 게 저희 변리사들의 어떤 메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아래 정리된 것처럼 그 대표님들의 어떤 아이디어라던가 창작물을 거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만드는 직업이 저희 변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재산도 잘 만들어야 되겠죠? 이 재산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릴 텐데, 이 권리화, 어떤 무형의 것을 재산화하는 과정이 저희 변리사들의 메인 업무인데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그다음에 저작권, 이렇게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 아마 1인 기업 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특허보다는 상표나 저작권 쪽에 아마 그 더 관여가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컨텐츠 위주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술 위주보다는 컨텐츠 위주, 뭐 플랫폼 위주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담당하는 이제 고객분들은 사실 이제 기술 특허 쪽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만은, 요즘은 또 워낙에 컨텐츠의 중요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상표 저작권 쪽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일단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특허 같은 경우는 뭐 기술뿐만이 아니라 혹시 뭐 플랫폼을 이제 만들고자 하시는 앱 같은 걸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어떤 교육 컨텐츠를 고객한테 제공하는 그 방식, 비즈니스 모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제 특허가 가능합니다. 이 특허 같은 게 사실 이런 비즈니스 모델 특허 같은 경우는
홍보용 목적이 조금 더 강하긴 해요. 내가 이제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그런 걸로 고객들을 유인하는 역할도 많이 하고, 그 등록된 특허를 기반으로 정부 사업도 많이 타내곤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상표 같은 경우는 그 1인 기업 하시는 분들, 대표님들 대부분 다 그 기업명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제품을 만드시는, 책을 만드시는, 뭐, 교육, 책이나 뭐 어떤, 뭐, 간의 수공업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걸로 만드는 어떤 제품에도 명칭이 다 있을 텐데, 네, 그런 제품명, 그다음에 뭐 교육 쪽 하시는 분들은 그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명, 이런 모든 명칭들에 대한 것들을 다 상표로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표라는 것이 사실 뭐 특허나 뭐 다른 권리를 받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표 같은 경우에 내가 되게 멋진 이름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고 사업자 등록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상표권 같은 경우는 누가 먼저 선정하냐가 중요하거든요. 누가 먼저 등록받느냐에 따라서 이 명칭을 독점적으로 쓰고 안 쓰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창업하시는 대표님들이 어, 본인들이 만든 명칭들을 많이 빼앗기곤 합니다. 그것도 한번 뒤에서 살짝 설명드릴게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미술 미용 쪽으로 하시는 분들 아니면 많이 할 일은 없으시겠지만, 그냥 어떤 그 형상이 있는 어떤 제품이나 외관을, 형상이 있는 어떤 제품, 그 제품의 어떤 외관을 보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저작권 같은 경우는 인간이 한 창작 행위로 만들어진 결과물, 글, 그림, 뭐 사진, 뭐 PPT 편집물, 강의 자료 같은 것들. 제가 지금 이 만들어서 보여드린 이 자료도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음원, 영상, 프로그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저작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분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특상 D 저작권 같은 경우 변리사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뭐 진짜 100억이 될 수도 있고 빵원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대표님들, 레미안 아파트랑 뭐 기타 비브랜드 아파트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레미안 아파트를 선택을 하겠죠. 강남 아파트랑 지방 아파트 어디 살래? 열이면 열 강남 아파트 산다고 할 겁니다. 역세권 아파트랑 비역세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부분은 좀 취향에 따라서 비역세권에서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역세권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시고, 그다음에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 보면 역세권 아파트가 한 몇 억씩 더 높게 그 호가가 형성돼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재산권도 이 어떻게 쓰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강남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지방 아파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결코 지방 아파트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어떤 상대적인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런 특허나 상표 디자인 같은 경우에 그 제대로 된 강남 아파트 같은 명품 지식재산권이 되려면 진짜 그 변리사의 어떤 경력이라던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력이라는 거는 대기업권을 다뤄봤는지, 그다음에 어떤 그 뭐 공공기관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출원을 해서 등록된 뭐 등록 성사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식재산권이 명품 권리가 되려면, 명품 재산이 되려면 활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강의에서 강조드리는 게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권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 없이 특허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고민을 가지고 특허나 상표를 등록받는 게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권을 만들지 않으면 어, 어떤 비유를 들면 좋을까요? 자이 아파트가 갑자기 고속도로 옆에 딱 붙어서 지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쓸모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리사를 선택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은 좀 그 고민을, 쇼핑하듯이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는 당연히 제가 뭐 경력, 경험이나 뭐 활용과는 재산권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사실.
다만 제가 이제 부족한 거는 이제 첫 번째 네임밸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레미안 아파트 하면 모두가 아시듯이 이제 특허법인 RPM 뭐 또는 김사연 변리사 하면 이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변리사가 되는 것이 목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제가 막 뭐 엄청난 뭐 광고비를 들여서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고객들이 쌓이고 하면 이 네임밸류 부분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런 강의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우경화 대표님이랑 또 좋은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 또 기꺼이 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고자 오늘 강의를 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변리사는 이런 권리화, 어떤 무형의 재산을 그 재산화하는데 이 재산화가 되고 권리화가 되어야지 밑에 보시면 뭐 분쟁 소송도 할 수 있고 뭐 기술 이전도 할 수 있고 뭐 M&A도 할 수 있고 뭐 로열티 계약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변리사를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무형의 재산을 가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저는 변리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어떤 직군이들은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의사도 돌파리가 있듯이 저희 변리사업계도 물론 그렇게 직업의식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형의 재산을 가치 있게 빼고 그냥 무형의 재산을 만들어주기만 하는 변리사들도 참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많은 이제 어떤 그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 뭐 오늘 제가 어떤 변리사가 좋은 변리사냐에 따라를 이제 그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고 이런 어떤 그 차이가 있다는 점 어떻게 지식재산권을 보호받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변리사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으니 그 1인 기업과 지식재산권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1인 기업과 지식재산권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이 지식재산권이 여기 계신 대표님들에게 좀 나와도 관련 있는 일이구나라는 걸 확 와닿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인간의 심리라는 게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봤자 본인이 직접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떤 실제로 터진 사례들, 저 겁나는 사례들을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오히려 좀 관심을 사람들이 더 가지게 되지 않나 싶어서 상표 도용과 뭐 저작권 도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제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그 창업자 중에 상표권 피해보는 사례가 연 1만여 건에 따른다고 해요. 왼쪽에 보시면 루이비 통닭이라는 게 있죠. 음, 실제로 루이비 통닭이라는 그 치킨집이 그 런칭이 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저긴 실제 매장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근데 결국 루이비통이 그 소송 걸고 해서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다사소라는 거 보이세요? 되게 바로 떠오르는 무언가 있지 않습니까? 다이소 다이소. 매장 여러분들 많잖아요. 이 다이소 매장이 이 다이소 매장이 이 다사소라는 이 업체에 대해서 사용 금지 신청을 요청을 했고 결국 재판부는 다사소는 다이소를 따라한 거라고 다이소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따라하는 이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결국 지금 다사소, 루이비통닭 같은 경우는 그 성공적으로 보호된 그 내 상표를 보호한 케이스만 설명을 드린 건데 실제로 많은 이제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만들어 놓은 그 상표를 많이들 빼앗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선출원주의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명칭에 대해서 먼저 출원한 사람이 그 명칭을 독점을 합니다. EBS에서 만들어진 팽수팽아 혹시 아십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들 잘 없을 것 같아요. 그 목소리에 꽝꽝꽝 하는 그 큰 펭귄 있지 않습니까? 근데 EBS가 그 팽아에 대해서 상표권 등록을 받으려고 했는데, 웬 그 제3자가 상표 등록을 먼저 받아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EBS에서 난리가 났죠. 이거를 이제 굿즈화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 상표권은 등록돼 버려 있어. 제3자가 상표권을 먼저 등록을 해놨으니. 그래가지고 EBS는 그 당시에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이거 저기 그 나쁜 의도로 등록받았다고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결국 그 상표권을 이전받아 와요. 근데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EBS가 유명한 공영방송이기 때문이지, 만약에 대표 개인, 저희 같은 이제 1인 기업 대표가 그런 일을 당하면 과연 상표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찾아옵니다. 근데 이게, 아마 많이들 이제, 아, 그런 일이 있구나 하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쪽 그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상표 도용된 사례들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송파구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애기들 저기 뭐죠? 저 산후조리원 하신 대표님이 계신데 한 10년 가까이 해오던 명칭을 상표권 등록을 안 해놓으셔가지고 누군가 먼저 등록을 해놓고 이제 쓰지 말라는 이제 그걸 그 경고장을 받아가지고 결국 상표 명칭을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많은 대표님들이 어, 기업 명칭에 대해서 또는 서비스 명칭에 대해서 제품 명칭에 대해서 상표 등록을 안 받아 놓으면 꼭 좀 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제 몇십만 원이 아까우실 수는 있지만 등록 안 했다가 내가 그 불운의 케이스에 선정이 당첨이 돼버리면 몇백 몇천만 원이 깨집니다. 그 상표를 다시 찾아온 데까지는. 그 큰 돈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명칭을 바꿔버리죠.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신용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제 사용하는 이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가 해당 상표를 등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기 상표 그 사업자 명칭이라던가 서비스명, 제품명이 좀 쌈박한 명칭이 있으시다면 전 반드시 등록을 받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잠시만요. 또 컴퓨터가 좀 버벅대는 것 같습니다. 네, 저작권 도용과 관련해서 저작권 도용에 대한 피해 사례는 정말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수천억에서 뭐 수조의 지금 어떤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이게 왜 집계가 불가하냐 하면요. 지금 현재 제도의 어떤 허술함이 있어요. 특허 상표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제도가 촘촘하게 잘 만들어져 가지고 법이 그 어떤 보호의 어떤 그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저작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례가 뭐 변호사나 뭐 저희 변리사나 뭐 판례 뭐 판사가 판결을 하기 전까지 저희가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이게 침해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합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뭐 그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도용하고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썼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저작권 침해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유튜브 촬영을 하실 때 그 뭐 온라인에 있는 다양한 뭐 동영상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던가 뭐 어떤 온라인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쓴다던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게 원 저작권자가 뭐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우리한테 침해 청구를 안 한 거지 다 저작권 침해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NFT나 블록체인 등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어떤 저작권에 대한 어떤 분쟁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인가? 오른쪽 보시면 이 종용진 회장, 신세계 종용진 부회장 같은 경우도 제이릴라라고 본인의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또 누군가 침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캐릭터 이쁘네? 그냥 가져다 써야지 라고 썼는데 그게 결국 이제 침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용진 부회장도 특허법인 통해서 이제 지금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제 기사가 나왔죠. 자, 정리를 하면 지금 여기 계신 대표님들은 저작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업을 대부분 하시고 계실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내가 만든 나의 창작물은
반드시 저작권 등록을 통해서 일단 확실히 어떤 보호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어디 가서 나의 그 강의 자료를 이렇게 공개를 하고 할 때도 당당하게 공개를 할 수 있고, 혹시나 누군가가 따라한다고 하더라도 등록된 저작권을 통해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타인의 저작물을 나도 모르게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보통 길게 따로 하긴 하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사진, 다른 사람의 강의 자료, 뭐 다른 사람의 어떤 뭐 강의 영상을 이렇게 캡처해 올 때는 반드시 출처 표시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 다를 따오는 게 아니라 일부만 따와야 됩니다. 그 일부에 대한 기준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뭐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나중에 이제 여기 계신 대표님들께서 유명해지실 건데, 대부분 유명해지셨을 때,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나의 어떤 그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 중에 누군가는 저작권 침해했다고 시비를 걸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뭐 타인의 저작물 활용에 대한 어떤 어, 그 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참 요새 이제 너무 이슈가 많아져가지고, 요즘은 제가 그 연세대학교 쪽에 그 저작권 그 전담으로 뭐 자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계신 교수님들께서도 내가 강의 자료를 만드는데 이거 써도 돼요? 저거 써도 돼요? 다 잘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식도 부족하고 제도가 아직까지 허술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부족한 제도적 허술함은 이제 앞으로 분쟁이 많이 생기면서 판례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준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 난 그러면 마음껏 남의 저작물 써야겠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최소한의 기준을 맞춰서 잘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인 기업과 지식재산권에서의 어떤 이 상표 도용과 저작권 도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어, 여기 대표님들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혹시나 상표가 도용되는 사례가 어떤 비운의 주인공이 되지 않길 바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저작권 또한 내 저작물이 분명히 다 가지고 계실 텐데 누군가가 따라하는 것을 좀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하나, 그리고 여기 계신 대표님들께서 나도 모르게 제3자의 저작물을 도용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언젠가 경고장 받습니다. 저는 일반 특허 고객들 중에서도 회사 홍보를 한다고 뭐 블로그에다 이런저런 이제 그 그림을 캡처 가지고 올렸는데 바로 경고장 날라왔습니다. 몇 천만 원을 배상을 하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배상 금액을 한 10만 원 미만으로 떨어뜨렸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고장을 받으면 정말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힐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여기 계신 대표님들께서 세 가지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사업은 지식재산권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사업을 한다는 거는 사업 명칭, 회사명이 있다는 건데 이미 회사명부터 그 상표권이라는 그 권리가 관여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이들 지식재산권이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험 맞습니다. 근데 보험은 드시는 분들도 있고 안 드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 뭐 저 같은 경우도 안보험은 따로 안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저는 보험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무기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지식재산권을 무기로 만들어서 이 무기를 활용해서 독점 권리 행사도 하고 정부 사업도 지원을 해보고 투자도 받고 대출도 받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상 중요 결정마다 헷갈리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료를 써서 PPT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반드시 상담을 하십시오. 반드시 이제 물어보고 하셔야지. 안 그러면 아래 보시면 이제 피똥 쌉니다. 피똥 싸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봐서 오늘 그래도 적어도 오늘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이런 그 피똥 싸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에 어떤 사업상 중요한 결정마다 헷갈리시는 게 있으면 꼭 저기 주변 전문가들한테 저한테 여쭤보셔도 됩니다. 꼭 이제 질문을 하셔서 일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대표님들께서는 각자의 역량이 있으시고 그 역량에 기반하여 사업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을 해야지 사업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상표나 뭐 저작권, 뭐 특허, 셀프 출원하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결국 등록이 거의 되지 않을 뿐더러 그 셀프로 공부하면서 들어가는 시간에 그 대표님들께서 잘하시는 분야에 집중을 해서 매출을 더 올리는 게 더 좋습니다. 이제 1인 기업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자금적인 부분 때문에 뭐 이런 부분, 이런 어떤 직접 공부해서 다 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비추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세무 관련은 세무사한테 다 맡기고 제가 모르는 거는 관련 전문가들한테 싹 다 맡겨버립니다. 그래야 저는 특허로 저희 회사 매출을 더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 저기 시간이 이제 30분으로 짧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표자의 마인드로 이렇게 포인트 세 가지는 꼭 아셨으면 좋겠다는 점을 이제 마무리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